안녕하세요. 박진수 회계사입니다. 네, 2026년 회계사 2차 고급 회계 기출 문제죠. 얘를 해설을 강평을 한번 해볼 건데, 일단 답안을 보면서 작성해둔 답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답안은 어디 있냐면 네이버 또는 구글에서 박진수 회계사 블로그 검색해 보시면 회계 마인드라는 블로그가 나올 겁니다. 최근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서 같이 보시면 되겠고, 자, 이 해설 강의를 찍는 목적은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 열심히 해오셨는데 회계가 조금 난해하게 나왔죠. 회계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국어가 어려워서 해석이 어려워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그런 방향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저도 이제 유타를 2번 해봤고 여러분의 마음을 저는 6번이나 느껴봤습니다. 이 차를 6번 봐서 그거를 6번이나 느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고 있어서 울분을 대신 토해드리라는 목적이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 목적은 혹시나 이제 출제하신 교수님들이 제 답안을 봤을 때 답안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강사들이 작성한 답안을 보고 채점할 때 혹시나 본인의 답이 잘못된 건 아닌지 요 정도는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고 해요. 근데 혹시나 제 답안을 보시고 본인 생각과 다르면 사람이 원래 그렇잖아요. 그 자기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다른 게 눈에 잘 안 보이잖아. 그거는 뭐 교수님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방어적인 기질이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들어보시고 요게 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얘도 복수 정답으로 인정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좀 비는 그런 목적으로, 그래 이제 여러분 합격률이 올라가겠죠. 그런 목적으로 이제 요거를 찍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 1번 보시면 아래 자료를 이용해서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돼 있는데 보통 이제 물음들이 독립적이면 독립적인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나와요. 근데 이 문제는 독립적인 물음이라는 표현이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에 자료들을 그대로 끌어다가 써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읽히는데, 근데 이게 뒤쪽 물음들의 상황을 보면 또 항상 그렇게 해석되지는 않는 것 같고 개별 물음에서 공통자료가 독립적으로 풀라고 요구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 것들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문제 1번에 물음 1번에 상황 1번 와보시면 문제는 다 아실 거니까 문제를 같이 읽거나 이런 거는 좀 최소화하겠습니다. 상황 1번 보시면 대안이 취득일 현재 민국의 유동자산 공정가치를 10,000원으로 추정했대요. 단 해당 공정가치에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2,000원과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3,000원이 차감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얘를 기준서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1103호 문단 B41인데 어딨냐면 자, 밑에서 요만큼이죠. 취득일 회수 불가능하다고 보는 기약상 현금 흐름에 대해서 별도의 평가 충당금 또는 기대 신용 손실에 대한 손실 충당금은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얘를 문맥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올바른 공정가치가 15,000원이고 2,000원과 3,000원을 차감했을 때 10,000원으로 추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공정가치를 문제에서 준 것이다. 애초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과거에도 뭐 기출이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 이게 1번. 그리고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자, 이 10,000원이 올바른 공정가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론 이건 교수님의 생각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답안에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적어놨어요. 좀 치사한 방법이긴 한데 1안, 2안 해가지고 5,000원 그리고 0원 이렇게 돼 있죠. 충당금이 아니고 사실 유동자산인데 이거를 충당금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충당금이 이슈가 되는 거니까. 자, 이거를 0원과 5,000원으로 이렇게 비겁하게 적어놨는데 왜 그런지, 왜 0원으로 보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공정가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려면 공정가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관측 가능한 공정가치와 관측 불가능한, 그래서 추정을 해야 되는 공정가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좀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관측 불가능한 공정가치는 레벨 1, 2, 3으로 레벨 1, 2, 3으로 나뉘는데 그거는 뭐 시험 범위의 영역까지는 아닌 것 같고 걔는 좀 넘어가도록 하시고 지금 다룰 문제는 아니고. 자, 그래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얘가 추정을 통해서 산정되는 공정가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유동자산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건 아니니까 관측이 불가능하겠지.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을 현행 시장 이자율로 할인해서 공정가치를 추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서, 제가 말하는 바를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서 할인율을 0%로 더 보겠습니다. 할인율이 0%면 미래 발생할 현금 흐름의 그 금액 자체가 현재 시점의 공정가치인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할 때 유동자산의 세 종류가 있다라고 해봐요. 현금이 5,000원, 그리고 재고자산이 5,000원, 매출채권이 5,000원 있다라고 해봅시다. 충당금 차감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그러면 충당금이 각각 문제 상황에서와 같이 2,000원과 3,000원이 있다라고 할 때 공정가치 얼마예요? 할인율이 0%이기 때문에 미래 발생할 현금 그 자체 얘는 그냥 5,000원이죠. 그리고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은 각각 3,000원과 2,000원. 요게 미래 현금으로 회수될 금액인 거지. 지금 예상하기로는. 요게 공정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공정가치가 10,000원으로 추정이 되는 게 문제를 읽으면 이게 좀 일반적으로 읽히기는 해요.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요렇게 되는데, 근데 기준서 문장을 그대로 읽으면 이거 올바른 기준서 문장 어디 갔어요? 기준서 문장을 그대로 읽으면 올바른 공정가치가 15,000원이고, 그리고 여기서 평가 충당금 5,000원을 차감했다. 이렇게 읽힐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상황 1번의 답을 두 가지로 적어놨고요. 상황 2번도 보시면 다시 취득한 권리가 나오는데, 다시 취득한 권리는 잔여계약 기간에 기초해서 측정하죠. 그렇게 기초해서 잔여계약 기간에 기초해서 측정한 공정가치가 3,00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유사한 항목의 현행 시장 조건에 비해서 대안이 200만큼 불리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는 취득 1년제 민국의 무형 자산에 반영돼 있지 않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반영돼 있지 않은 게 이 3,000원인지 아니면 3,000원에서 불리한 효과 200원을 차감한 2,800원인지 얘가 또 애매해요. 읽기에 따라서. 그래서 얘도 두 가지로 답을 다 작성해 놨고, 상황 3번은 상황 1번과 2번의 해석에 따라서 그냥 법인세율만, 합병이니까 종속기업은 소멸하죠. 그래서 지배기업의 법인세율 20%만 적용해 주시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음 2번 와보시면 이런 가정이 있어요. 민국이 식별 가능한 취득자산 및 인수부채의 공정가치는 물음 1의 정보를 반영한 후의 금액으로 가정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공통자료에서 물음들이 독립적이다라는 가정이 없었죠. 그리고 제시된 게 보면 재무상태표가 제시가 됐어요. 재무상태표상 민국의 유동자산, 그리고 유형자산, 무형자산과 같은 자산들과 부채, 이런 순자산에 대한 장부금액이 주어져 있는 거죠. 재무상태표상 금액은 장부금액이니까. 그래서 장부금액만 주어져 있고 공정가치가 주어져 있지 않은 데다가 독립적이라는 가정이, 각 물음이 독립적이라는 가정이 없으니까 물음 1에서 계산했던 그 공정가치 차익을 그대로 반영을 해가지고 순자산 공정가치 계산한 다음에 물음 2번을 풀어야 되는 게 좀 타당한 것 같아요. 물음 1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자, 단 제시된 항목 외에 자산부채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차이는 없으며 제시된 항목들의 장부금액은 세무기준액과 동일하다라고 가정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얘는 물음 1번에 한정되는 가정이지. 그래서 물음 2번에서까지 얘를 끌어다가 쓰는 거는 조금 너무 확대 해석한 것 같고, 그래서 물음 1번에서 계산한 공정가치를 끌어다가 계산을 하게 되면 역시 상황별로 네 가지 답이 작성이 되는데, 근데 저는 뭐 두 가지 상황으로만 구분해서 답을 작성해 놨습니다. 답을 보시면, 자, 문제 1번 물음 1에서 1안, 2안 이렇게만 작성을 해놨는데, 이 유동자산이 0원과 5,000원으로 구분될 수가 있고, 다시 취득한 권리가 3,000원과 2,800원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으니까 2x2 하면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물음 2번은 물음 1번을 계산했다면 이게 뭐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계약관계의 정상 개념이 살짝 들어가 있는 그런 물음이 될 거고, 자, 물음 3번 가보시면 물음 1과 물음 2에 대해 독립적이다 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별도의 독립적인 물음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때 여기서도 이제 좀 해석이 갈리는 게 있는데, 기타 자본을 물었어요. 기타 자본. 이 기타 자본이
기준서에서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에서 보시면 그 사료 쪽에 자본을 재무상태표에서 자본을 크게 납입자본과 이익잉여금과 기타 자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 재무상태표를 가보시면 자본금하고 기타 자본하고 이익잉여금 이렇게 구분해놨어요. 그래서 이때 회계 처리해보게 되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하거든요.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을 기타 자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납입 자본으로 봐서 요 물음 3번에 동그라미 2번 여기서는 답에서 제외할 것인지 요거에 대한 해석에 또 여지가 발생합니다. 참 좀 난해한데 얘는 교수님 의도는 기타 자본으로 분류를 해라. 주식 발행 초과금을 기타 자본으로 분류해라 라는 것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IFRS에 따르면 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은 기타 자본이라기보다는 납입 자본에 해당을 합니다. 자, 물음 4번은 뭐 얘는 서술형 문제인데 별로 어렵지는 않은 그런 문제였고요. 그리고 문제 2번 가보시면 얘는 뭐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4점밖에 안 되죠. 물음 1번 어렵지 않았고 물음 2번 서술형 얘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얘는 제가 해설 쪽에 상세하게 적어놨으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문제 3번 가보시면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돼 있고 각 물음이 독립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가정이 없어요. 그래서 뒤쪽 가다 보면 물음 3번부터 5번까지는 상호 독립적이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이 얘기를 보면 물음 3, 4, 5는 각각 독립적인 물음인 것이고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물음 3, 4, 5를 풀 때는 지금까지를 보면 공통자료는 그대로 갖다가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문제를 보면 그렇게 읽히는데 근데 물음 4번 가봐요. 연결주당이익을 물었는데 연결주당이익 계산할 때 주당이익 계산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라고 줬어요. 그래서 이게 좀 해석이 또 이상하죠. 이렇게 물음 4번을 제시할 거면 확실하게 공통자료는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주든가 아니면 공통자료의 가정을 이용해서 연결주당이익을 계산해라 라고 답을 하든가 이렇게 둘 중 하나로 명확하게 줬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좀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이 주당이익을 계산했을 때 공통자료를 이용하지 않고 풀었을 때 숫자가 딱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시험장에서 어떻게 얘를 둘 다 계산해봐. 그냥 문제를 먼저 읽고 이쪽이 맞겠구나 저쪽이 맞겠구나 판단하고 그쪽으로 가는 거지. 저야 뭐 이제 나중에 후속적으로 시간을 많이 가지고 답안을 이렇게도 작성해보고 저렇게도 작성해보는 입장이니까 소수점이 안 나오는 게 교수님의 의도겠구나라고 확실한 건 아니고 추정이나마 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물음을 읽어도 주당이익 계산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얘만 이용해서 주당이익을 계산하라는 건지 아니면 공통자료에 더해서 얘를 이용해서 풀라는 건지 이게 애매해요. 주당이익 계산에 필요한 뭐 추가적인 자료가 아래에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공통자료를 이용하지 말고 얘만 가지고 주당이익 계산해라. 연결주당이익 얘만 가지고 계산해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국어적인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그런 경우였고요. 그리고 그 물음 1번은 쉬었어요. 문제 3번 물음 1번은 쉬었는데 물음 2번에서 연결 이익잉여금하고 비지배지분 계산할 때 얘도 좀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3번 자료 보시면 매출 채권 할인이 발생했는데 6,000원을 은행에서 할인했죠. 근데 일부만이 매출 채권 제거 조건을 만족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 100원을 인식했대요. 이거는 제거 조건 충족하는 매출 채권과 관련해서 인식한 것이죠. 그럼 제거 조건 충족하지 않은 나머지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을 인식할 여지가 없죠.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연결 실체 입장에서 단기 차익금 봐요. 이게 민국 쪽에 3,000원 계상돼 있죠. 연결 실체 입장 말고 민국의 재무상태표상 별도 개별 재무상태표죠. 개별 재무상태표상 단기 차익금 보시면 3,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3,000원이 뭐냐면 뒤쪽에도 가정이 나왔는데 이 매출 채권 할인 거래로 인해서 제거 조건 충족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매출 채권을 팔았을 때 일부는 3,000원에 팔고 일부는 2,900원에 팔았다라는 얘기인데 얘도 이렇게 제시할 거면 그냥 채권을 서로 다른 채권이라고 줘야 좀 타당하긴 하는데
근데 뭐 이거 자체는 말이 안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진 괜찮아. 여기까진 괜찮은데 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은 사실 미실현 손익이죠. 기간에 걸쳐서 이자 비용으로 추인이 돼야 돼요. 이자 비용으로 나중에 기간에 걸쳐서 실현이 돼야 된다고. 왜냐면 이거는 중급회계 단계에서 매출 채권 처분할 때 매출 채권 할인 거래에서 제거 조건 충족하지 않는 상황의 그 회계처리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제거 조건 충족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일단 현금 들어온 걸 대분의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그리고 만기 시 현금 흐름과의 차익을 기간에 걸쳐서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잖아요. 그 상황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은 기간에 걸쳐서 이자 비용 인식해줘야 돼. 심지어 문제에서 X 2년 말에 매출 채권 할인이 발생했다라고 돼 있어요. 기존 기출들은 X 2년 초에 매출 채권 할인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매출 채권은 보통 유동자산이기 때문에 기중에 모두 추인됐을 거라고 봐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을 이자 비용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게 그런 연결주종기가 발생하는 게 그나마 타당할 수가 있었는데 얘는 X 2년 말에 매출 채권을 할인했는데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요 100원을 IFRS에 따르면 무조건 기간에 걸쳐서 이자 비용으로 실현시켜줘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해설 쪽에 예를 적어놨는데 자 연결단기 순이익을 계산해 보면 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없다라고 계산할 때 연결단기 순이익이 36,500원 나와요. 그게 연결 정산표에 제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36,500원이라고. 그럼 요거를 보면 교수님 의도는 얘를 이자 비용으로 즉시 추인시킨 것이다. 즉시 실현시킨 것이다. 이렇게 읽히는데 이건 사실상 오류죠. 애초에 문제에 얘는 좀 오류가 있는 것이고 이 문제에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을 기간에 걸쳐서 할인하도록 기간에 걸쳐서 실현시키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연결의익이익과 비지배지분을 계산한 경우랑 그리고 문제 가정에 따라서 즉시 이자 비용으로 실현시키는 경우를 가정해서 연결이익잉여과 비지배 지분을 계산한 경우랑 이 두 가지 답을 적어놨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문제 3번의 물음 3번도 자 비지배 지분을 갑자기 4만 원으로 X년 말 비지배 지분을 가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도 해석이 두 가지가 가능해요. 원칙적으로 세트리스 파리부스 그러니까 다른 가정은 변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입각해가지고 공정가치 차익을 그대로 가져다가 푸는데 비지배 지분만 X년 말 잔액이 4만 원이다를 가정해서 풀 수가 있고 비지배 지분이 4만 원이면 그러면 자 봐요. 문제 가정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비지배 지분은 종속기업의 식별 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 비례해서 결정한다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 비지배 지분율 나누기 지배 지분율한 게 종속기업의 순자산 잔액이겠죠. 뭐 공정가치 차익이랑 미실현 손익 같은 게 다 조정되고 난 후에 순자산 잔액이겠지. 그거를 고려해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또 이제 연결 기타 자본 증가액을 계산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두 가지 방식의 답을 다 제시를 해놨는데 참 제가 여기 1안, 2안, 1안이 세트리스 파리부스에 따라서 계산한 거고 2안이 이 경우에 비지배 지분을 가지고 순자산 공정가치를 역산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으로 풀이한 답인데 얘는 진짜 교수님 의도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도 답을 모르겠어요. 참 이런 게 좀 수험생 입장에서는 울분이 터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내가 몰라서 틀렸으면은 뭐 인정하잖아. 그게 타당한 건데 이렇게 국어 해석이 안 돼서 문제를 풀기가 어렵게 나오면 좀 억울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좀 복수 정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고 뭐 물음 4번은 연결 해석 주당이 요거는 아까 답이 두 가지로 갈린다. 문제 해석에 따라 갈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 3번의 물음 5번은 얘는 말 문제가 조금 어려웠죠. 그래서 기본서에만 있는 내용인데 이게 말 문제로 나와서 이거 맞추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조금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문제 4번은 뭐 해석의 여지가 갈리는 게 없어요. 문제 4번은 그나마 좀 쉬웠던 문제고 기본적인 문제죠. 그리고 문제 5번으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해석이 갈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
물음 1번 말고 물음 2번에서 해외 사업 환산 차이를 물었는데 XY 코프 얘가 뭐냐면 해외 종속기업이죠. XY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안의 표시통화로 환산하면서 발생하는 해외 사업 환산 손익 얘를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얘는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단순 환산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해외 사업 환산 차이요. 얘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타당한데 근데 헷갈리는 게 뭐냐면 뒤쪽에 영업권에 대한 해외 사업 환산 차이가 3,150원이라고 가정한다. 이런 쓸데없는 자료를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 3,150원을 이용해서 답을 구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 문제 5번의 물음 2번은 제가 그냥 교수님 입장에서 한번 추정컨대 교수님과 금융감독원 입장에서 한번 추정을 해보건데 처음에 이제 문제를 냈다가 문제가 좀 어려워서 좀 덜어내는 과정 중에서 가정을 좀 빼고 간략화하는 과정 중에서 빠지지 않은 그런 쓸데없는 과정 같아요. 문제풀이와는 관련 없는 과정 같습니다. 문제를 간략화하면서 이런 것들이 빠지지 않은 거지. 이런 거는 저도 이제 GS 문제 어렵게 만들고 조금 몇 가지 과정을 빼고 이러다 보면 나머지 페이크 자료들처럼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음 2번은 그냥 XY 회사의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기타 포괄 손익인 해외 사업 환산 차이. 얘를 답하는 게 12만 4천 원을 답하는 게 조금 타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수님의 의도가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물음 2번은 얘는 기준서상 해석을 보면 그냥 명백해요. 얘는 12만 4천 원이 답입니다. 왜냐면 요 뒤쪽의 자료를 3,150원을 이용해서 푸는 것은 교수님의 의도일 수 있는 거고 이 뒤쪽에 자료가 있다라고 해도 엄밀하게 이제 기준서에 입각해가지고 해외 사업 환산 차이를 계산하게 되면 단순히 이 회사 XY 회사 해외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만 발생하는 걔를 답하는 게 옳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을 때는 제 생각에는 요게 빠지지 않은 문제를 간략화하면서 빠지지 않은 과정에 해당하는 것 같고 이게 첫 번째 추정. 그리고 두 번째 추정으로는 교수님의 의도를 가지고 요 3,150원을 넣어두셨다라고 하더라도 채점 과정에서 12만 4천 원이 답이 많다라고 하면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면 자 요게 요 부분에 해외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표시통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의 기타 포괄 손익만 내가 물어봤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12만 4천 원도 본인 의도와는 처음 의도와는 달랐던 12만 4천 원을 답으로 인정해 줄 혹은 12만 4천 원만이 답으로 인정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GS 내고 여러분들에게 질의응답을 받다가 그렇게 답을 바꾼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저는 물음 2번 답은 12만 4천 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얘도 뭐 해석이 좀 갈릴 수 있는 부분이죠. 얘 때문에. 이 3,150원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고급 회계 문제가 사실 회계적으로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난이도에 비해서 문제 해석이 좀 난해해가지고 그 점수 편차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점수 편차가 좀 많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이 점수 편차가 나는 이유가 사실 공부를 했고 안 했고와는 좀 다르게 운이 좀 많이 작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물론 이제 시험에서는 시험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운이라는 게 작용하는 요소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 시험은 실력을 평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적합하지 않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만약에 요거를 좀 보신다면 좀 복수 정답을 인정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니까 가급적이면은 뭐 회계는 특히 고급 회계는 좀 많은 분들이 좀 붙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제가 인스타 통해서 광고했던 것들 중에 중급 회계 유예 강의를 7월 20일인가에 개강을 하는데 중급 회계 답은 최창규 선생님께서 올려주실 거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급 회계 유예 강의를 제가 개설하는 목적은 욕먹을까 봐 여러분한테 욕먹을까 봐 이렇게 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뭐 여러분 합격자 발표 나기 전에 미리 들어라 이런 게 아니고 저 혼자 이제 미리 좀 찍어 놓으려는 목적입니다. 미리 찍어 놔야 여러분들이 9월부터 이제 발표가 나고 나서 만약에 잘 되길 바라지만 잘 안 된 분들이 그때부터 이제 빠르게 들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찍으려는 목적으로 강의를 개설한 거고, 물론 이제 모든 강의가 현장 강의와 병행하기 때문에 와서 미리부터 들으실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중급 회계를 애초에 버렸었다. 그리고 몇 가지 다른 과목들 몇 개만 가져갔었다. 이런 분들은 와서 들으시면 제가 너무 감사하죠. 올해 책을 많이 개편했기 때문에 사실 책 개편하면서 시중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커버리지는 최대한으로 넓혔고요. 문제 구성도 기존에는 중급회계 저희 책이 어, 옛날식으로 그러니까 회계처리를 물어보는 그런 방식들이 많았는데 최근 물음에 맞춰서 형식을 다 바꿨어요. 그리고 문제 배열도 많이 변경했고 그러면서 문제가 대폭 추가됐습니다. 수익 챕터 문제 얘기만 해도 50문제예요. 물론 이제 문제 호흡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짧게 짧게 잘라서 50문제인데 그래서 뭐 촘촘하게 빠뜨리지 않고 주제들을 빠뜨리지 않고 문제를 잘 구성했으니까 어,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애초에 이 중급회계 홍보를 하려고 이 해설 강의를 찍은 건 아니었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험 보신 분들 중급회계든 고급회계든 혹은 다른 과목이든 이제 시험 보신 분들 정말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그리고 출자신 교수님들도 고생 너무 많으셨고 부디 교수님들께서는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들은 복수로 정답을 인정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